한때 한국 재계 순위 9위,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던 거대 기업 집단이 단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강남 땅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인, 그래서 붙은 전설적인 별명 땅봉구. 강남 개발 붐의 파도를 타고 상상조차 어려운 부를 쌓았던 그는 모든 부와 권력을 손끝으로 주무르던 재계의 풍운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포춘지에까지 등장했던 재벌그룹의 회장이 말려낸 미국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쳤습니다. 정치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무리한 확장 전략이 부른 비극이었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과 논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부터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광기와 욕망, 그리고 몰락의 상징. 사모그룹 조봉구 회장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병철, 땅봉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이 광풍처럼 몰아치던 시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병철이 제일 많고 땅은 조봉구가 제일 많다. 그 말 그대로 조봉구 회장은 강남 일대를 통째로 움켜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강남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던 시절,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토지를 사들이며 서울의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탄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여기를 가려면 3호 가든 사거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3호 가든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바로 사모그룹의 창업주 조봉구 회장입니다. 이 밖에도 강남 한복판에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같은 정겨운 이름의 주거단지도 바로 사모그룹에서 건설했어요. 조봉구 회장은 1919년에 태어나 일제시대 때 세워진 경성상업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손꼽히는 엘리트 코스였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지금과 같은 중공업 기반이 없었고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가 바로 방직업이었어요.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방직 기계를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옷감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형태였는데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제1모직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조봉구 회장 역시 1952년에 동광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메리아스와 아리랑 모사라는 뜨개질 실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는 훗날 태광산업을 세운 이임용 회장과 손잡고 당시 면방업계 1위였던 경남모방을 출범시켰습니다. 다만 경영 방침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렇게 방직업으로 큰 돈을 번 1960년대 중반, 조 회장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가 아직 강남 개발 청사진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강남의 거물 부동산 투자자들이 정부 계획을 몰래 입수해서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영화 강남 7970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하죠. 하지만 조 회장은 좀 색다른 접근법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는 독일의 유명한 도시설계 전문가를 직접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서울 시내를 함께 둘러보고 지도를 펼쳐놓은 자리에서 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든 큰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들은 결국 강 양편이 고르게 성장하는 게 도시 발전의 원리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강북만 번창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강남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죠. 실제로 그 시절 강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지금이야 신당동 하면 떡볶이 골목으로 떠올리지만 1960년대 신당동은 최상류층이 모여 사는 고급 주거지였어요. 반면 강남은 말 그대로 논과 밭뿐인 시골이었죠. 그런데 이 독일 전문가의 균형 성장 이론을 듣고 나서 조 회장은 곧바로 강남으로 건너가 토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당시 강남은 여름철 한강이 범람하면 온통 진흙탕이 되는 습지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게다가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어서 동작동 국립묘지가 버스 종점이었고 그 너머로는 걸어가거나 비포장 농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런 환경에서 긴 장화를 신고 지금의 테헤란로 일대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땅을 샀어요. 서초구 방배동, 반포동,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이게 훗날 3호그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양재동, 도곡동 같은 말죽거리 일대에도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테헤란로 인근에만 조 회장이 소유한 땅이 약 65만 평 정도였다고 하니 지금 시세로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가치죠.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어쩌면 수백조 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용산과 강남 중심부를 직접 연결하는 이 다리는 당시로서는 한강에 놓인 가장 규모가 큰 교량이었습니다. 공사 시작 당시 평당 약 360원이던 신사동 땅값이 1년 만에 10배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100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조 회장은 단순히 땅만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1974년에 3호 주택이라는 건설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분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3호 아파트를 비롯해 개나리 아파트, 3호 쇼핑센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켰죠. 아파트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조 회장은 수원 컨트리클럽, 제주도 그랜드 호텔, 오라 컨트리클럽 등 레저 산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조 회장의 운전지사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매입한 토지 주변의 땅을 틈틈이 사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땅으로 훗날 강남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부동산 귀재로 불리면서 엄청난 돈을 번 조 회장 앞에 조금 뒤 엄청난 도전 과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건설업계에 불어닥친 중동 오일머니 바람입니다. 1973년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위기는 중동 지역에는 오히려 10년 넘게 이어지는 건설 붐을 가져왔어요. 1973년에 삼환기업이라는 회사가 사우디에 첫 진출한 후부터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계속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마땅한 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길 바라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77년에 3호 그룹도 3호 주택을 앞세워 쿠웨이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따낸 게 자하라 주택단지 건설이었는데 규모가 약 2억 달러 정도였어요. 상당히 큰 공사였죠. 문제는 3호 그룹이 해외에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못했고 쿠웨이트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3호 그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눈을 돌려서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어요.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는데 금액이 약 4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절반인 2억 달러 정도의 지급 보증을 서줄 정도였다고 하죠. 공사 자체는 완료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쿠웨이트와 사우디 두 곳의 공사에서만 약 3억 7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지금 가치로 4조 원을 훌쩍 넘는 손해였으니까요. 이 정도 타격을 입었으면 보통은 해외 사업을 접고 물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강남 땅으로 이미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조 회장은 또다시 사우디 시장에 도전장을 냈어요. 이번에는 사우디 민방위부 관련 군사시설 공사를 약 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2년 국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이었어요. 한국판 폰지 사기로 역사에 남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죠. 이들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정부의 특별 자금이나 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빌려준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약속 어음을 받아냈어요. 그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서 할인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으로 또 다른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다시 어음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단계 방식으로 없는 돈을 만들어낸 셈이죠.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당시 기준으로 약 7,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1982년 당시 돈으로요. 그해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던 일신제강이 무너졌고 건설업계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도 부도 처리되었어요. 금융권 전체가 패닉에 빠지면서 대출 회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해외 건설 등으로 부채가 많았던 삼호그룹도 당연히 이 부채 회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경영관리단을 파견했는데 조흥은행 상무였던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은 삼호그룹의 총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빼면 손실액이 약 3천억 원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삼호그룹을 이끌던 조 회장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지휘할 수장조차 자리를 비운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대림산업, 지금의 DL그룹에 위탁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정책에 따라서 결국 삼호그룹은 DL그룹에 완전히 합병되면서 해체되게 됩니다. 삼호그룹이 강제 해체된 뒤 조봉구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공청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두환이 구속되면서 조봉구 일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삼호그룹을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움직이지 않았고 삼호그룹은 이미 역사 속으로 밀려난 뒤였습니다. 1997년 조봉구 회장은 딸과 함께 재산권 반환 소송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수십 년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사라진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호그룹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호그룹은 약 15년 전 한 유명 가수의 충격 고백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조덕배 씨가 사실 나는 대기업 CEO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조덕배 씨는 조봉구 회장의 조카로 삼호그룹이 해체하기 전 삼호건설의 외벽 도장 공사를 도맡아 했던 삼호도료의 대표로 일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조덕배 씨는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한순간에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돈을 벌려고 가수로 데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재미있는 비화가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금의 방배동 설해마을에 대지 약 1350평짜리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약 500년 된 미루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집에 놀러가서 그 미루나무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고 탐복을 하면서 저 미루나무를 우리 집으로 좀 옮겨 심으면 안 되냐고 한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 했다면 그렇다면 심으셔도 좋습니다. 라는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도 갈등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봉구 회장의 부인은 단호한 태도로 선을 그으며 상대 측에 일종의 거절과 불쾌감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삼호그룹 해체라는 게 신문 한 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 한 그루로 그룹이 해체될 수 있을까라는 하지만 조 씨는 당시만 해도 전두환 정권의 보복을 두려워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고 했죠.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유명 가수가 언론에 나와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사실 우리 집안은 대기업의 총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이 고백은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언론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땅봉구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봉구 회장은 미국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의 잊힌 채 89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의 근황은 지금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말년에 그를 찾아간 한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만약에 회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온갖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고. 강남 개발로 상상조차 어려운 부를 일궜던 재계의 풍우나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몰락은 정치의 희생이었을까? 아니면 무리한 확장의 끝에서 예견된 파국이었을까?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때 서울의 지도를 바꿔놓았던 땅봉구라는 이름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과 몰락을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토록 많은 땅을 소유했던 삶을 뒤로한 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더 넓은 하늘의 땅 위에서 비로소 평온한 안식을 찾았을지 모릅니다.